독일 베를린에 은퇴한 군사과학자인 에드가 슈미트 박사는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가 포착한 신호에는 2036년이라는 타임스탬프와 함께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2036년 세계 최강 대국은 대한민국이다. 이 메시지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슈미트 박사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 혁신적 기술력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마침내 확신을 얻게 된다. 미래를 예견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스스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다가올 미래의 주역이 되기로 한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국방부와 나토에서 최고의 군사과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그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 바꿔버렸다죠. 한국이 2036년에 세계 최강 대국이 된다는 미래 신호를 포착했다는 그의 주장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군사과학자가 미래에서 전송된 신호를 해독하고 한국을 방문해 마주한 충격적 진실, 과연 무슨 일들이 있던 걸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1955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독일의 유명한 군사과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에드가 슈미트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동서냉전의 한가운데서 자라왔으며 과학과 기술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왔죠. 그 경험은 제가 과학자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수학과 물리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1970년대에는 서독의 엘리트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 후 박사과정을 거치며 군사과학 및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뿐만 아니라 나토, 심지어 미국 국방부 산하, 달파, 방위고 등 연구계획국에서도 기술 자문을 맡을 정도로 명망 높은 과학자로 살 수 있었죠. 냉전 시절에 저는 서방의 첨단 군사기술 연구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기술, 위성 감시 시스템, 암호화 통신 등 다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미국과 유럽 군사기관들 사이에서 이런 저는 일명 천재 과학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저는 첨단 과학 연구를 꾸준하게 이어갔으며 유럽과 미국의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점점 군사 연구보다는 순수 과학 연구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결국 2000년대 초반에는 학계로 복귀해 우주통신과 신호처리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어느덧 70세 노인이 된 저는 박사로서의 삶에서 물러나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바쁘게 살던 그 당연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 했죠. 그리하여 베를린 교외의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며 취미로 천체 관측과 전파 분석을 하곤 했어요. 저는 무선 신호를 분석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지의 전파를 연구하는 것은 제 오랜 취미 중 하나였죠. 그렇다 보니 집에 한 공간에 작은 연구실을 만들어 직접 개발한 신호 분석 장비를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탐색하며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11월의 어느 밤 평소처럼 라디오 전파망을 점검하며 지구 저궤도에서 수신되는 위성 신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특이한 신호가 포착되었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단순한 잡음인 건가? 그런데 단순한 잡음이라고 하기에는 신호에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신호를 디코딩 해봐야겠어. 특이했던 신호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우주 잡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이건 정밀하게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발신지였는데 신호는 지구 저궤도에서 발신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기가 어려웠지만 여러 번 분석한 결과 신호는 2036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신호에 포함된 정보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이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위성 통신 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인공위성에는 발신되었을 가능성이 아예 없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연구 끝에 신호에는 미래의 지구와 관련된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음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해냈죠. 대한민국? 2036년? 대체 이게 다 뭐지? 단순한 오류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패턴인데 이건 정말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일 수도 있겠어. 아무래도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연구실에서 반복적으로 복원하고 디코딩하기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는 아주 강력한 암호화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문맥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웠죠. 저는 몇 번이고 그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혹시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코드가 깨진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분석을 거듭할수록 제가 보는 내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036년 세계 최강대국은 대한민국이다.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였고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이긴 하나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강국이라고 보긴 어려웠죠. 그러나 미래에서 온 이 데이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미래의 누군가가 직접 기록한 역사일지도 모르겠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데이터가 지극히 정밀하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과학자라고 한들 허구와 허상에 있어서는 단칼에 쳐낼 정도로 사실만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본 내용에 한국은 그야말로 강국 그 이상의 모습이긴 했어요. 2036년 당시의 경제 성장률, 각국의 GDP 순위, 군사력 순위, 인구 변화,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까지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죠. 더욱이 이 데이터는 기존의 미국이 감청하거나 수집해온 어떤 정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데이터를 만든 거지? 이게 정말 2036년의 미래에서 온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경로로 나한테까지 전송된 걸까? 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데이터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송된 지극히 중요한 정보라는 점이었죠. 제가 해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일본의 몰락이었습니다. 2036년의 데이터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붕괴했다는 문구가 있었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20년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고령화 문제의 심화, 제조업 경쟁력의 저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뒤처짐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었어요. 2036년 데이터 속에 한국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일대를 통합한 강대국 그 자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경제, 군사적 연합을 협력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았던 것이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는 게 맞을까? 아니면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맞을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자였죠. 데이터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로 접근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 데이터의 단서를 찾아보자. 분명 뭔가가 나올 것이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단한 단서가 될 거야. 말이 나오기 무섭게 저는 바로 2022년 봄에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압도적인 최첨단 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출입국 심사는 무인 시스템이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AI 기반 안내 시스템이 외국인 관광객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돕고 있으니 외국인의 입장에서 너무 편리한 시스템이었죠. 짐을 찾는 과정도 일반적인 다른 공항에 비해 아주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곳이었다고? 이 정도면 벌써 한국만 미래에 있는 수준 아닌가? 기술 수준이 내가 생각한 이상이긴 하네. 충격을 받은 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도시 인프라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 전기열차와 완전 자율주행 택시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심지어 도시 곳곳에는 스마트 빌딩과 5G 초연결 시스템이 당연하다는 듯 구현되고 있었어요. 물론 독일도 기술 선진국이긴 하지만 한국의 ICT 인프라는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고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저는 여러 IT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의 기술 수준을 더 세세하게 직접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 한국은 5G를 넘어 이미 6G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었죠. 심지어 AI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생활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이 당연함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AI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닌데 이건 거의 미래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수준이잖아.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생활에 모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라니 너무 충격적인데? 충격을 받은 차에 저는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도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반도체 기술에서 일본, 미국, 한국보다 다소 뒤처져 있었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보다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욱 궁금했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실체를 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려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최신 반도체 공정을 직접 본 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술력이 쭉 이어진다면 2036년에 한국이 최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 점점 알아볼수록 한국의 실상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과학자로서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감히 감사할 지경이었죠. 이어 한국의 바이오 및 의료 기술에도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정밀 의료 시스템과 로봇 수술 기술은 정말이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독일 역시 의료 강국으로 손꼽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는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방의학을 실현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독일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니 독일과 유럽, 아니 어쩌면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는 K-팝, K-드라마, K-웹툰이 전 세계 팬들에게 너무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이야기하며 그야말로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를 저는 아주 단순히 잠깐 흘러가는 유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아주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어. 흘러가는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시대가 온 걸 보여주는 거야. 한국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동도 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젊은 개발자, 연구원, 기업가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근면함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고 저는 이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연구실에서 너무 당연히 일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독일은 워라밸이 무척이나 강조되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다니 이러니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한국이라는 이 정말 작은 나라가 가진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국민 수도 작은 이 나라는 국민의 개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집단으로 형성된 아주 단단한 한 민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라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내고 현재의 한국의 모습까지 발전한 대단한 나라이긴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결코 미래의 한국이 최강대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논문과 한 장의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머물며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을 방문하던 중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곳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희귀한 연구 논문과 기록 자료가 방대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도서관의 미래학 및 과학기술 예측 관련 논문 아카이브를 훑어보던 중 한 연구 논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2036년과 시간여행, 존 티토의 메시지 재해석. 존 티토와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딱 떠올랐어요.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한 인물이었죠. 그는 자신이 2036년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도시 전설이나 인터넷 속 가짜 인물로 취급하며 잊혀져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이 1998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존 티토가 처음 등장하기도 전, 즉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미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였죠. 대체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누구지? 논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서울대 미래학연구소 기밀문서라는 각인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첫 장을 넘기며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논문의 중반부에는 2036년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저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도 속 한국의 국경이 지금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한반도는 통일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국가가 되었고 국경선은 중국 동북부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본토 일부도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까지 경제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의 이 모습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지금의 한국도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중국과 일본을 능가할 정도인 건가? 그걸 다 이겨내고 2036년에 아시아의 대장국으로 산다는 말이야? 놀란 상태로 논문을 이어서 받고 지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 지도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인류의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온 미래의 결과물이다. 즉,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껏 저는 2036년 데이터가 정말 맞는지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2036년에 한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과거부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갑작스레 제 자신이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엄청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수차례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정리하며 고민을 한 후 드디어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2036년 데이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미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렇다면 이 계획에 맞춰 한국이 실제로 최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아주 큰 거지. 이제부터 내 연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야. 저는 제 스스로가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비로소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외국인 연구자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연과 포럼을 찾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 경제와 글로벌 투자라는 주제의 강연이 제 눈길을 끌었죠. 강연자는 바로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퀸텀 펀드를 설립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음 강대국이 어디인가를 예측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왔어요. 특히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몇 안 되는 서방 인물이었죠. 저는 그의 이름을 익히 들어왔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강연을 듣는다는 것에 흥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듣던 중 저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이 단순한 경제 이야기를 넘어 제가 찾던 퍼즐 조각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짐 로저스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죠. 나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투자 기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고 저 역시 집중하며 이어지는 그의 논리를 따라갔어요. 그는 일본의 상황을 먼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20세기 후반까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인구 감소, 과도한 부채, 변화에 대한 거부로 인해 쇠퇴하고 있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아주 혁신적이고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경제의 중심은 한국이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본 데이터와 아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죠. 그의 이론과 2036년 위성 데이터가 마치 서로 보완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강연이 끝난 후 짐 로저스를 찾아가 제 자신을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높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일본을 더 강한 경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짐 로저스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숫자와 데이터를 봅니다. 그리고 내 직감도 있죠. 한국은 기술, 산업,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갖게 될 것인지 볼 수 있는 신호이죠. 그와의 대화 후 저는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이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면 그는 경제 전문가로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국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 끝에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독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독일의 은퇴 과학자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 한 사람으로 한국에 남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2036년 극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가진 가능성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2023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했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 과학계에서 성장했던 제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겠다는 거야? 독일에서 그토록 존경받는 과학자인데 굳이 한국 국적을 얻을 필요가 있어? 주변의 반응도 아주 난리였어요.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에 직접 기여하고 싶어. 한국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야. 그리고 난 그 변화를 돕고 그곳에 내가 있고 싶을 뿐이야. 물론 귀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심층 면접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진심을 다해 준비를 했고 독일어에 비해 아주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4년은 제게 너무도 값진 한 해라.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2024년에 저는 대한민국의 정식 국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독일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어요. 독일의 저명한 과학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니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을 미래 최강국으로 예견한 사람이래.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는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방송사들은 저를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왜 선택했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2036년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데이터를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넘어서 직접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경험해보니 이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열정과 근면함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외치는 유일한 독일인 박사로 주목을 받으며 제 진심은 점점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년층에게는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국전쟁과 경제발전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이 폐허에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한 과정을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배우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런 제 진심에 감동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저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저 독일 박사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나? 다 늙었어도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야. 늘 그랬단 말이야. 역시 제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 예언으로 치부하며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세계는 점점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한국의 위상은 분명 2025년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급부상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어요. TSMC와 인텔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죠. 특히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칩 개발에서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IT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벌써 온 거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AI 슈퍼컴퓨터, 국방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반도체 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야. 그리고 제가 말한 2025년에서 2030년 기점으로 왜 한국이 급부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뿐 아니라 한국은 K방역의 성공, K문화 세계 석권, 국방력의 증강 등을 모두 해냅니다. 제가 처음 본 미래 지도 속 한국의 모습이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2026년 또 다시 전 세계를 휩쓸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한국은 신속한 백신 개발과 AI 기반 의료 대응 시스템, 그리고 정교한 방역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태를 종식시켜버립니다. 바이러스 발병 후 1개월 만에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AI 진단 시스템으로 감염자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확산을 최소화시키죠. 이런 놀라운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며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협력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세계적인 의료 허브가 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를 보호하는 의료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죠.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를 구하는 나라라니 한국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큰 거야.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야. 2027년 할리우드 영화 시장은 위기를 마주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위너브라더스조차도 한국 콘텐츠의 압도적인 성공 앞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만 하는 현실이었죠. 넷플릭스 탑10 중 7개가 한국 작품이고 한국 게임, 웹툰, IP가 할리우드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BTS 이후 등장한 새로운 K-팝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며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개설을 증가하며 한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실감하게 됩니다. 2028년 뉴욕타임스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문화적 변화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미래의 강대국은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거지.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한국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거고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참 현명하고 똑똑한 나라야. 2029년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AI 드론 부대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하며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F-35와 대등한 성능을 입증하죠.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과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등 국방력조차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AI 기반 방어체계는 전 세계 군사 전략을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군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춘 군대가 되었습니다. 더는 주변국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미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알고 싶었었지. 그런데 벌써부터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자니 그 좋은 세상에 앞으로 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네. 2030년이 되면서 한국은 정말 더는 작은 나라가 아닌 나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합니다. 과학,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들을 뛰어넘어 버리죠. 저는 2036년의 세상까지 어떻게든 살아낼 것입니다. 꼭 제 두 눈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것이죠. 그렇게 맞이할 미래의 2036년의 제 모습을 감히 상상해 보려 해요. 2036년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의 노박사로 은퇴를 하며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내 영혼은 대한민국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나라의 증인으로 살았고 이제는 한국인으로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한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을 예견한 외국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도 모두가 비웃겠죠. 상상 속에 빠져 사는 노망난 늙은이 혹은 이제는 쓸모없어진 늙은 과학자의 상상의 나래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 예측과 기술 발전의 중요성은 한국이 더욱 강한 나라가 되는 데 기여를 했으며 저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본 미래를 믿었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제가 본 2036년의 세계는 끝이 아니었고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저명한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한 여성, 그녀의 연구는 늘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매번 실패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리나 마블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이지요. 제 연구 분야는 세계의 불평등 문제와 개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예요. 쉽게 말하자면 경제학이 단지 숫자와 그래프에 갇히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 멋진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랍니다. 저는 스승님의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적 이상과 실제 연구 환경 사이에서 종종 충돌을 겪으며 저는 이 길이 옳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몇 년 전 제가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뭐랄까, 저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정을 바쳐 논문을 쓰고 학회에 발표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계에서 제 연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몇몇 동료들은 제 논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의 모델은 수치와 이론에 갇혀 있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도 들었죠. 그래요. 사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제 난항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없었죠. 그렇게 매번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내 연구가 정말로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그 목표와는 한참 멀게 느껴졌지요.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버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연구실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지요. 책상 위에는 채 끝내지 못한 논문과 통계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론과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정작 그 안에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몸까지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앉아서 일하던 탓에 허리가 아프고 두통은 끊이질 않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던 어느 날 의사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제 몸이 저에게 쉬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 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일상도 무너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아이들은 엄마는 늘 바빠서 우리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묻곤 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억지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제 마음은 늘 연구실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강박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물론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냉철하고 논리적인 교수인 척했죠. 그러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저를 괴롭혀 너무도 괴로웠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도, 제 건강도, 제 가족도요.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 그저 지쳐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루를 간신히 마무리하고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은 때였어요. TV를 켜고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한 인터뷰 장면에 멈추게 되더군요. 화면에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교수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1960년대에 매우 가난했고 독재 정권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를 시도했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그 한국을 말하는 건가? 그 한국이 1960년대에 매우 가난했다고? 제가 아는 한국은 전 세계 GDP 12위 정도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한국의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때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그동안 저는 연구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며 제 노력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정말 그의 말이 맞다면 한국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그 연구 과제일 수 있는 거니까요. 한국의 사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체계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사이먼 존슨 교수의 한마디가 제 안에 작은 불씨를 지핀 셈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몇몇 유명 기업들 정도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한국 경제 성공 사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보고서, 영상들이 검색 결과에 쏟아졌죠. 정신없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울리더군요. 점심시간이 된 겁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홀린 듯이 한국 생각을 하다가 무심코 동료 교수들과 경제 위기 극복 사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껏 한국에 심취해 있던 제가 한국은 IMF 위기에서 배울 점이 많은 국가라고 언급하자 한 동료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국의 지원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거라고, 특별히 배울 점이 있다기보단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자세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순 없었어요. 울그락불그락한 절 보더니 동료는 그러더군요. 식사 내기를 하자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봐서 한국의 위기를 해결한 게 IMF와 미국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판단을 받아보자고요. 저는 자신 있게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사이먼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요. 며칠 후 저는 동료와 함께한 경제학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유명 학자인 앤드류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앤드류 박 박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의 협력을 연구한 전문가였어요. 저는 기다렸단 듯이 그에게 한국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한국이 외부 지원 덕분에 IMF 위기를 넘겼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요. 박사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말하더군요. 외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 국민들의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그 지원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역시 하고 저는 무릎을 쳤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운동이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사람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표현이었죠. 또한 그는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국민들의 협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다른 국가에서도 IMF 지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하며 한국은 그 과정을 기회로 삼은 좋은 본보기라고도 했죠. 특히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진짜 핵심은 내부에서의 변화와 혁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 모든 인터뷰 내용의 녹음본을 동료에게 달려가 들려주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말이에요.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건 잘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경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 사례는 단순히 위기를 넘어선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 정말 그 금 모으기 운동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국민들이 자신의 금과 보석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기부했다는 장면을 보는데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연대의식을 발휘했다는 점이 제가 연구해온 어떤 모델에서도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소름 돋게 멋지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강의 기적,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여정은 정말 경제적 성공 이상의 것으로 보였어요.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았죠. 경제, 사회, 정치가 맞물려 작동한 복잡한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저는 노트를 꺼내들고 메모를 멈출 수 없었답니다. 데이터와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변화의 과정이 제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설렘에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니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이론들이 너무 단순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회적 의식, 문화적 변화,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사이먼 존슨 교수의 말과 한국의 사례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제 연구가 이젠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무언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책상에 앉아 완전히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포함해 연구해보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연구해온 경제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국이라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렇게 시작된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 이 연구를 이어가면서 저는 또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깔려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특히 IMF 외환위기와 한강의 기적만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 발전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그 나라의 인적 자원, 즉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한국의 EBS, 즉 교육방송 시스템과 같은 공교육 방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쏟는 열정과 노력이 정말 독보적이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어요. 과거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학교를 복구하고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국의 경제 성공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교육에 대해 공부하는 와중에 제자 중 한 명인 클로이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 학생이었죠.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그녀가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수능날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저는 이 뜬금없는 말에 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비행기가 왜 안 뜨냐고요. 아무리 교육열이 대단하다지만 시험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된다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클로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더군요. 클로이는 제게 수능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능날은 전국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대학 입학 시험을 말하는데 듣기 평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 이착륙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듣기 평가 때문에 말이죠. 돈을 버는 기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요. 특별한 학생도 아니고 그냥 모든 학생이요. 심지어 경찰차가 수험생들을 시험장에 태워다 주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험 하나에 전국이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농담 같기도 했고요. 저는 클로이에게 이거 혹시 날 놀리는 거냐고까지 물었는데 그녀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하더군요. 이건 다 정말이고 시험 당일에는 온 국민이 짠 것처럼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데다가 뉴스에까지 시험 이야기가 도배가 된다고요. 거의 전 국민이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수능날의 풍경이 자세히 묘사된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들은 출근 시간을 늦추고 시민들은 도로에서 시험장을 향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경험은 제게 또 하나의 교훈을 안겨주었죠. 한국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남다른 의미인지를 말이에요. 한국의 교육 문화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 그리고 공동체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온 나라라는 점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클로이와의 대화는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모든 역사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졌지요. 한국 경제와 교육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깨달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계속 생선가시처럼 마음속에 걸려 있었죠. 책과 논문, 다큐멘터리만으로는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속에는 그냥 글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 것은 숫자와 이론 너머의 한국,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요. 그래서 열심히 서치를 한 저는 마침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죠. 이 포럼이야말로 내가 찾던 기회다라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참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잘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을 것들이 저를 흥분하게 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모처럼 들뜬 저를 보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행 일정과 관련해 미팅이 필요해서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던 어느 날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였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자랑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가시는 거라고요? 아마 많은 것들이 신기하실 거예요. 특히 음식이요. 그는 그 유명한 김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사실 김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국에는 김치만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이름이 김치 냉장고랍니다. 엥? 저는 또 클로이 때처럼 이 남자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일본인들이 스시를 좋아하지만 스시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인도인들이 커리를 좋아하지만 커리 냉장고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라고. 김치는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고 제대로 숙성시키려면 일반 냉장고로는 부족하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김치 하나에 이토록 많은 정성과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임이 틀림없다고 느꼈죠.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한국. 그와의 대화는 한국에 대한 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책이나 다큐멘터리로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한국의 경제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보자고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한국으로 떠난 저는 드디어 수원에 당도하였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와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로 첫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발표는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설명했죠. 특히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참 재미있었어요.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교육을 그냥 학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동의 기회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왔죠. 그 말을 들으니 교육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적 형평성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교수인 저조차도 새롭게 느끼는 감회였죠. 그렇게 첫날은 가볍게 마무리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둘째 날 에티오피아의 전 대통령이자 UN 특사로 활동 중인 사흘레워크 제후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들뜰만한 일이었죠.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죠. 실제로 한국을 본받아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요. 이어서 포럼 중간 쉬는 시간, 저는 한 발표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한국 교육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보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밥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는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급식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들처럼 가벼운 런치밀 정도가 아니라고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은 그저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형평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고 했어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요. 심지어 이게 학습 효율성과도 직결된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서로의 음식을 보면서 가난을 눈치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영양가 있는 좋은 식단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제공한다고 하니 모든 학생이 서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꽤나 감동적인 정책이었죠. 그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심지어 국가가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공부할 때 배고프면 집중할 수 없잖아요. 밥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은 단순히 유머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교육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학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한 시스템인 거죠.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한국의 교육 사례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교훈을 준다는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어찌됐든 경제학자잖아요. 그런 제게 교육은 경제적 형평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낸 가장 완벽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국민들의 헌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과 연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원에서의 유네스코 포럼 이후 저는 한국의 경제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려고 해요. 사실 꽤나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단순히 정책적 성공이나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주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루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온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저 성공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강조하려고 하죠.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지 통계나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국민들의 연대와 희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 그리고 김치 냉장고와 같은 독특한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이 단순히 성공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다른 나라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정말 영국감이죠. 특히 제가 연구하는 세계 불평등 문제와 개발 경제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와 교육의 융합을 통해 가능성을 만들어낸 훌륭한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면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연구의 방향도 제 삶의 의미도 한국에서 찾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저 역시 제가 배운 것들을 세계에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저는 사람들의 열정과 배려였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 연구와 강의를 통해 더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들을 많이 달성하고 일궜죠. 그래서 해외 교수들이 한국의 경제를 많이들 인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유튜브와 함께해요.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 독일 베를린에 은퇴한 군사과학자인 에드가 슈미트 박사는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